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드디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저기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어디 갔었어? 이러면 그게 제일 서운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는데. 아, 너 없었니? 네, 없었니? 네. 그런 거. 자, 드디어 돌아온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는 뉴스룸 3프로 예, 뉴스룸입니다.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글로벌 미디어들 그 불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들을 짜갈지, 미디어 전략 짜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사실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뉴스의 신뢰도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SNS가 발전을 하면서 안 그래도 또 올해가 굉장히 정치의 또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엄청 많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와 좀 좋은 필요한 보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얘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면서 참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시청자분들이 믿어주셔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를 어디까지 믿으시라고 얘기할지도 되게 어렵고 사실 지금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인정되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인정되는 예. 매체들 보면은 그 매체 옆에 이렇게 체크 표시 있단 말이에요. 뭐 뉴스 JTBC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거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그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건 다 믿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참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를 전하다 보면은 네.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약간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거는 믿으셔도 되고요, 이건 안 믿으셔도 되고요. 그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럼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주장이고 저기까지가 저 사람의 주장이다. 그러면은 누가 맞는 거냐? 네. 그러면 사실 누가 맞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뉴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맞는지에 대한 거 한번 이야기죠.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수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하게 얘기했던 치명적 오류라는 게 뭐냐면은 그 SK 지주회사의 주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SK 지주의 그 주식은 그 전에 이제 그 대한텔레콤 그리고 이제 SK CNC인데 네. SK CNC하고 막 합병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가치 산정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뉴스가 되게 웃기는 게 뭐 저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네. 정경유착을 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냐 아니면 회사가 이제 그 인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병 네네. 합병하고 합병. 뭐 네. 지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회사가 성장을 했냐. 네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주요 소액 주주들의 로 돌아가야 되는 거를 좀 대주주가 좀 빼간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가 많이 빼갔다 그러면은 이제 노선 관장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최태원 회장 이후에 잘 된 거다라는 네. 거니까. 근데 이번에 결국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약간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네. 그러니까 비아냥이 뭐냐면 이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형이냐 아니면은 상속받은 사람이냐. 아, 상속형이냐 자수성가형이냐. 예. 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수성가형이면 네.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아 갖고 별로 받은 게 없다. 네. 그러면 들 줘도 돼요.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고 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네. 아, 이렇게 해야 들 주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혹시 그림하고 한번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그러니까 수 일단 있을까요? 멘트를 한번 일단 드릴게요. 멘트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최태원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산업가로 단정했다. 아, 그걸 단정한 게 아, 이게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회사의 그 기업 가치를 많이 올렸다라고 그 법원이 생각한 게 잘못한 거다. 그러네요. 최태원 회장은 이후에 한 게 없다. 상속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주식을 1994년에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요거를 이제 같은 해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매수를 하고 이게 1998년에 SK CNC로 이름을 바꾸고 2007년 액면 분할하고 뭐 요런 거절을 거쳐서 2009년에 상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94년에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의 가치가 높았다면 많이 물려받은 거고 그렇죠. 물려받은 이후에 상장할 때까지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면 그러면 이건 최태원 회장의 공이 크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그 공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최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이 12.5배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이 355배 그러니까 최종현 선대 회장이 한 거는 한 12.5배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게 355배다. 그러니까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를 해서 회사를 그러니까 엄청 회사를 많이 키웠다라는 법원은 얘기인데 판단이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액면 분할을 고려한 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액면가 주당 1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네. 법원을 1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회장, 그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이 12배.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이 355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액면 분할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주당 가치는 1,000원이다. 네. 그러니까 물려받은 실제 가치가 최정현 회장이 125배, 네. 최태원 회장이 35배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큰 거지 기업 가치를 최태원 회장이 높인 건 없다. 요런 얘기입니다. 참 그러네요. 씁쓸하면서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네.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역사 속으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으로 넘어가서 이게 회사를 뭐 인수하고 뭐 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네. 그게 SK기의 기반이 됐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 비화가 있습니다. 비화.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표현은 좀 딱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이른바 비화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가서 한 거니까 노소영 관장 기여분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예전에 비자금 수사할 때도 그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SCV님이 최태원이가 SK에 기여한 게 있나? 저 말씀은 정말 최태원 회장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SCV님이 최태원 회장님을 매우 좋아하나 봅니다. 매우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편을 들고 있죠.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줘도 되거든요. 안 줘도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이영희 스펙스 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뭔 얘기를 했냐면 60 비자금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내려졌고 여기서 300억 원의 전달 방식, 비자금의 존재 여부, 그리고 SK에 제시했던 100억 원의 약속 어음들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어흥야옹님이 노태우가 300억 원을 왜 줬을까요? 라는 부분들이 줬다라고 증명된 게 이제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비자금 수사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전제로 한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게 SK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서비위원회에서 그 돈이 존재한다는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증명되지 않은 존재하는지 증명되지 않은 그 돈이 이쪽으로 와서 그 돈이 이만큼 불었다는 게 전제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돈의 존재가 이게 있어요. 이게 메모가 있는데 어디 얼마 어디 그렇죠. 얼마 어디 메모가 썰면 있죠. 메모가 네. 있는데 그 메모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 들어간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그 300억에 대해서는 들어간 게 확인은 안 됐는데 법원에서는 나머지 것 들어간 거 보니까 여기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60 비자금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뭐를 근거로 해갖고 이걸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 얘기하면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밖에 안 되고 대우라든지 뭐 기아, 롯데, 현대, 쌍용 같은 데들은 매출 성장이 훨씬 많았다. 네. 그러니까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여기다가 이제 그럼 노소영 관장 쪽의 의견도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노소영 관장 쪽의 얘기도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리즈너블한 건 뭐냐면 이건 개인 사안이냐.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개인
그 이혼 소송인데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스펙스협의회에서도 이제 거기 발언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게 법률 비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SK 쪽 태원 회장 개인 자금을 썼을까요? 안 썼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네네.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SK 쪽은 그럴 수 있죠. 이게 기업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회사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소영 관장 쪽에서는 이거는 이게 뭐 그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CS의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를 하든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소송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반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 거냐라는 거는 사실 모르니까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면 네.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을 전해드리는 선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 시리즈 하나 더 갈까요? 가시죠. 자, 쿠팡과 공정위의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또다시 쿠팡이 자신들의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또 피력을 했습니다. 저 없는 동안 매일 싸웠죠. 매일 싸웠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전해드렸고요. 아침 저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침에 나온 뉴스와 저녁에 나온 뉴스가 다를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많이 싸웠는데 오늘 그 쿠팡에서 내놓은 건 이겁니다. 결국 지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정위 쪽에서는 쿠팡이 자사 제품을 순위 위로 올려놓고 그 제품을 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위의 판단이고 반면 쿠팡에서는 자사 PB 제품을 상단에 노출시키고 이 제품을 좋은 자리에 위치시키는 거는 유통의 그 유통업체의 본질적인 근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진열의 영역이다. 이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그 관련된 내용을 하나를 더 내놓은 겁니다.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프라인은 저희 좀 차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도 그 우리가 화면을 봐야 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공정 입장이니까 오프라인은 좀 배제하더라도 온라인과 관련해서 이제 쿠팡에서 또 다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 저희 그 우유를 한번 다른 온라인 검색 그 온라인 커머스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온라인 A사에서 자사 PB를 바로 옆에 있는 뭐 맛있는 우유랑 바로 옆에 비교해서 논다든지 온라인 B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우유보다 자신들의 PB 제품을 먼저 위에 올린다든지 C사에서도 서울 우유보다 왼쪽에 이 자신들의 PB 제품을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온라인에서도 PB 상품을 가장 좋은 자리에 추천을 하고 있는데 왜 쿠팡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받고 다른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쿠팡이 내놓은 반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는 또 무엇이라고 반박했느냐? 오늘 공정위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 14일에 공정위는 자신들이 배포한 자료에서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공개적인 장외 공방은 자제할 것이라는 점을 공정위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날 쿠팡의 반박에 대한 공정위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제재 리스크, 이제 쿠팡에 대한 제재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쿠팡이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공정위에서는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에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다크 패턴에 대한 그 조사라든지 그리고 하도급법, 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는데 이게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이 뭐냐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한번 본 적 있었잖아요. 쿠팡에서 이제 뭔가
혜택을 계속 이어가시겠어요? 라는 뉘앙스로 혜택 계속 받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4,900원짜리 구독료가 7,89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게 가격 인상을 허용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혜택을 계속 받으시겠어요? 요걸로 이제 해갖고 요걸 다크 패턴이라고 봤는데, 말장난이죠. 말장난인데 여기서 더 이어져서 그러면 혜택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혜택을 만약에 한 달 동안 내가 결제를 했잖아요. 그럼 15일 중간에 혜택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15일만큼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5일분이 환급이 되고 당장 해지가 돼야 되는데, 중도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 말까지는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월 말에 해제되는 방법. 이 방법으로 지금 해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멤버십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되는데 그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조사에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익숙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 플러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중간에 해지하면 사실 중간에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월 말까지 이어지고 거기까지 사용하고 해지가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쿠팡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좀 법적으로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쿠팡에 대한 제재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쿠팡 이슈는 좀 관심이 많이 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알고리즘으로 이제 상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을 내릴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쿠팡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이게 그 PB 상품, 그러니까 매대에다가 어떤 상품을 잘 보이는데 진열할 것인가는 원래 유통업체의 경쟁력인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업체는 자기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제일 전면에다 내세우죠. 그래서 네. 수수료가 비싼 상품을 앞에 내보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제일 수수료 비싼 그렇죠. 애들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걸 온라인으로 갔을 때 이게 정당하느냐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TV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전략 방향이랑 맞는 거를 위로 올렸다가 이제 공정위 제재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그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할 때도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요. 네. 복잡하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복잡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결국은 심플하게 때렸다. 그냥 심플하게 왜 네 거만 올리냐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암참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게 그 전에 이게 한국에서는 적당히 맞으면은 뭐 네이버의 부동산 치면은 요새 네이버 부동산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안 나와요. 이게 그 전에 그거 맞은 이후에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안 나오네. 예. 네. 그 네이버 페이 부동산 이렇게 한참 내려가야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치면 아까 봐요. 또 이게 한 번에 안 끝내. 네. 이거 저건 뭐 멤버십 눈송이 판촉비 전가 이거 조사하니까 그렇죠. 들 맞으려면 보통 이제 굽히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분위기가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볼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한번 그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뉴스는 주택 공급 물량 계속 감소하면 2025에서 2026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게 자극적이죠.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 게 주택산업을 계속적으로
주택을 만들어야. 주택산업연구원은 그러면 주택이 좀 부흥되길 바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공급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주택 일단은 그 전반적인 부동산 지표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경기 회복,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강보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전망을 했냐면은 주택 매매 가격 전국 지표가 2022년에 마이너스 4.7%, 23년에 마이너스 3.6% 네.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하락폭이 한 1.8%로 하락폭이 줄어들 거라고 봤고요.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1.8%, 0.9%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지방은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좀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매물들이 다시 좀 나오는 네. 호가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2017년에서 2021년에 올해 인허가 물량이 38만 가구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네. 2017년에서 2021년 연간 평균치 54만 가구보다 30% 줄어든 가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물량도 한 25만 가구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착공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공급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25년, 26년이 됐을 때 많이 줄어들게 될 거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게 그러면 주택 공급 물량이 왜 줄어드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안 사는 거죠. 안 산다고요? 예. 왜요? 안 올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 공급이라는 게 이제 그 저기 개발업자들이 여기에다가 그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업성이 나오는 걸 보고 미래가 밝다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다 주택 지으면 우리가 돈을 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지을 텐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살려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네. 사는 사람이 사야 그렇죠.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딱 봐도 뭐 사는 사람이 안 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주택 공급 감소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일단 주택 시장 침체, 이게 뭐 사실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금융 조달래로, 이거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자주택 증가에 따른 분양 수요 감소. 이게 다주택 중과라는 표현은 이게 잘 적합한 것 같진 않아요. 분양 수요 감소는 맞는데 네. 이게 다주택 중과에 따른 분양 수요 감소라는 거는 투기적 수요가 그렇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주택 시장 안 좋고 금리 안 좋고 미분양 쌓여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아무래도 주택 공급 가격이 좀 올라가는 원자재 원자재 가격, 가격. 네. 그게 올라가가지고 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이게 참 25년, 26년에 이런 집값 폭등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전제는 수요가 살아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확 늘었는데 여기에 뭐 공급되는 게 없다 그러면 폭등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주택 시장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갈 때는 그냥 막 공급도 늘고 수요도 늘고 그러면서 그냥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 네.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근데 시차가 있거든요. 공급하고 수요하고의 그 시차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되게 안 좋으면은 이게 줄여 놓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3년 후, 4년 후에 수요가 살아났을 때 그 공급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죠. 한 3년 정도 뒤쳐져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살아날 경우에 공급이 없으면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과연 3년 후에 살아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3년 후에 살아날 것 같으면은 분양 수요가 있죠. 네. 근데 분양 수요가 없다라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들은 3년 후에 살아날 거라고 안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 3년 후에 살아날 거라고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주택 사이클을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동성을 이렇게 쏠리게 만들어요. 아, 그래갖고 사실 나라에서 해야 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과열될 때는 한 2, 3년 후를 내다보면서 누르고, 네. 아니면 2, 3년 후를 보고서 올리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시점을 현재를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현재 시점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한 2, 3년 후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사람들의 여론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들을 그러게요. 좀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전망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고, 디벨로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가 향후 1년 내 주택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답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네. 뭐 장사가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저희 얼마 전에 어디죠? IS 동서. 네. IS 동서는 디벨로퍼잖아요. 개발업자죠. 예, 그리고 지난해 한 1, 2년 동안 분양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분양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한 2, 3년 후에 경기가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전 이런 업체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좋을 때도 자기의 어떤 시장 분석에 따라서 들어오고 그래야 이게 확 여기 쏠렸다 저기 쏠렸다 막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5년 전망에 폭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올해 하반기에는 한 강보합 정도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전망이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뭐냐면 에어 인천이 드디어 아시아나의 화물 인수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에어 인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방송하면서 저는 에어 인천을 타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에어 부산, 에어 부산, 에어 서울, 그렇죠, 다 있죠. 봤는데 에어 인천? 에어 인천? 네. 인천에서 원래 인천에서 타는군요. 자,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을 인수할 후보자로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 인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에어 인천이라고 하는 기업은 201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화물 운송 전문 항공사여서요. 사실 그 유럽연합에서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규제를 피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려면 이 화물항공을 넘겨야 된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놨었거든요. 그 조건을 승인받기 위해서 결국 화물을 아시아나항공이 어디엔가 넘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넘겨야 되냐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 정답이 이제 에어 인천이 된 거고요. 옛날부터 이제 에어 인천이 그래도 그러니까 화물 운송만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낙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에어 인천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물류의 양을 보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면 매출액이 707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 매출이 1조 6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새우가 고래의 짐을 싣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과연 에어 인천이 이걸 정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 어쨌든 화물 전문이죠. 화물 전문 운송 사업자이다 보니까 항공사이다 보니까 에어 인천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던 상태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낙점이 되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에어 인천은 화물 전문 항공사지만 매출이 707억 원, 영업 손실이 지난해 기준으로 156억 원 기록할 정도인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가 매출이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규모의 경제는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화주들 입장에서 이제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맡겼던 거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신뢰도도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에어 인천에 당장 맡기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몇몇 화주들이 항공사를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송 물량은 이제 대량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미국 승인만 남았습니다. 사실 합병을 하기 위해서 정말 14개 지역과 국가에서 승인 절차를 받아왔었는데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럽연합에서 화물 사업부를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결국 미국 한 곳만 남게 되는데요. 사실 미국도 그렇게 쉬운 문턱은 아닌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그 다음에 델타항공, 미국의 델타항공은 한진칼이 델타항공의 지분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분 스왑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제 그 미국에서 결국 굉장한 그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됐을 때 미국에 있는 다른 항공사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다른 항공사들에서 반독점에 관한 그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좀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미국 한 곳 남았다 정도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미국 노선 겹치는 거 생각하면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미국 노선은 거의 다 내놔야 될 거예요. 진짜 이거 합병을 왜 하려 그러는 건지 회의감이 들 정도인데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와서 합병 안 한다 그러면 망할 것 같아서 진짜 합병하는 거지. 합병 시너지는 별로 없는 그런 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한 곳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미국을 이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내놓으면 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제가 금호그룹
참 오래 취재했던 그렇죠. 기자 입장에서 네. 참 씁쓸하네요.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금호그룹 취재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맞아요. 예. 거의 한 7년 이상 취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다고 하니까 좀 씁쓸합니다. 예, 양극재 기사. 에코프로 지난해 3원계 양극재 출하 1위. 네? SN 리서치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가 개최가 됐어요. 네. 박람회인데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입니다. 요즘에 2차전지 업계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될 때는 네. 막 좋은 얘기 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죠. 그렇죠.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 좀 불안한데요. 조금 좀 야 이런 리스크도 좀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좀 힘들 때 야 이런 데서 한 번 더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자적인 속성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은 업계에서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허들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신차입니다. 신차. 네, 그렇죠. 신차가 회사가 뭐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이래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신차가 나와서 네.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 신차들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할 건데 이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전에는 누구나 다 전기차를 막 급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갔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사이클 돌았거든요. 네. 그러면 잘 되는 데랑 잘 못하는 애가 다 분명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캐딜락 리릭이 이제 전기차로 새로 나왔다. 네, 네. 근데 딴 거 잘 안 팔리고 리릭이 잘 팔린다. 그럼 거기에서 뭔가 들어가는 것이 나오고. 근데 리릭을 생각하더라도 리릭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리릭은 프리미엄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데 들어가는 데들은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잘하는 그러니까 내 앞단이 누구냐. 네. 이 전기차가 어떤 거냐를 봐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회사 어딘지 봐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소재 회사 어딘지 봐야 되고 거기 점유율까지 같이 봐야 돼요. 네. 예전처럼 다 같이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닐 거라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건데 어쨌든 그에 앞서서 이제 인터 배터리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LG엔솔하고 SDI 같은 경우는 ESS 제품들을 유럽에다 많이 선도를 했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양극재 라인업들을 공개를 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동박 기술 같은 거 전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오늘 뉴스는 SNE 리서치에서 양극재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그 수요와 출하량 관련한 통계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 전체 출하량 인산철을 모두 합친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래 겁니다. 아래 거요. 아래 거를 LFP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중국 업체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네. 위에가 이제 나온 거 보면은 그 에코프로가 1등입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1등인데 합쳐서 보면은 이제 후넌 위농 이름도 어려워. 후넌 위농, 다이나노닉 이런 중국 업체들이 합친 걸로는 1위입니다. 리튬하고 인산철하고 3원계 합친 거. 여기가 주로 CATL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배터리 양극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려면 앞단을 네. 봐야 되고 배터리를 보려면 그 앞단 전기차 얼마가 나간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3원계 중에서도 2위가 롱바입니다. 론바이. 롱바이. 네, 여기 있네요. 롱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리고 3위가 B&M. 다 중국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원계 쪽에서도 그냥 날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산철, 3원계는 한국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3위가 4위가 LNF, 5위가 LG화학 이런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양극재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 초기에는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회사들은 알아서 좋은 회사들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앞단에서 얼마나 많이 사가느냐. 네. 그러니까 동박이라 그러면 누구 동박이 제일 좋으냐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문 많이 나가는 게 좋은 주문 동박이- 많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주문 많이 넣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공급망 쪽에 매출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까지 하시죠. 그럴까요? 예. 뭐 단신 하나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이 넘었다. 1인분 가격이.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이게 지난 4월 수치인데 이게 그 소비자 참 가격, 소비자원에서 내놓는 참 가격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200g에 2만 원. 여기 보이시죠? 2만 원. 환산 후에. 근데 환산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워낙 이제 그 너무 200g 자체를 파는 삼겹살집이 없다 보니까 와, 삼겹살 200g도 안 줘요? 1인분에? 한 130, 140g 주는 데도 요즘 많아요. 옛날에 소고기가 150이고 삼겹살은, 삼겹살은 200하고 네, 250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60g 아니면 140g으로 파는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6,000원인데 이거 200g으로 이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인분으로 환산하면 2만 원이 됐더라라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이걸 보고 누가 화가 났습니다. 누가 화가 났을까요? 한돈 농가가 화가 났습니다. 한돈 농가. 아니 우리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한돈 농가의 굉장히 큰 좀 분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 통계는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보다 1년 전보다 8.7% 올랐는데 축산물 가격은 2.6% 내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도매 가격 있잖아요. 5월 전국 평균 1kg에 5,278원으로 작년 5월에 비해서 9.9% 내렸습니다. 근데 왜 올랐냐? 아무래도 식당에서 사용하게 되는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우리 채소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네, 네. 채소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삼겹살 가격이 2만 원 올랐다. 그러면 이건 누굴 탓해야 되는 것이냐? 분명히 우리는 비싸게 삼겹살을 사 먹는데 한돈 농가는 오히려 납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입니다. 월급이 올라야죠.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임금,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오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됩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고 주식이 오를 수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뭐 내수가 좀 안 좋아도 수출로 가면 당장 내수는 좀 힘들어도 그렇죠. 그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고 거기에 우리의 주가가 오르면 그 돈으로 삼겹살을 사 먹으면 되게 내수가 다시 살아나는 그렇죠. 그런 선순환 거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